네, 막 자기가 그 쓸데없이 많이 많이. 앰비언트, 앰비언트 인텔리전스 하고 같은 얘기인데, 네, 이거는 지금 가트너가 2025에 전략 IT 기술의 하나에 앰비언트 인비지블 인텔리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거의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그런 문제들이 안 나오다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긴 또 보이시죠? 그래서 MBF도 상당히 실제 가능성이 높아고, 그래서 글쎄요, 개념이 뭐냐. 여기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것에 개념사를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음, 여기 보면은 주변 환경에서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이를 적절한 시점과 장소에 맞춰 활용. 음, 그래서 이 유니코드 스탬핑, 상황인지, 프로파일링, 인간 중심 인터랙션, 최신 AI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 개개인의 습관과 맥락에 따라 반응하고 변화에 적응하고 다음 행동이나 의도를 예측하는 능력을 갖추는 문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를 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구성한다. 되게 이거하고 비슷한 게 되게 많고, 거기는 뭐예요? 증거는 현실은 뭐예요? 증거는 현실. 음, 맞아요. 음, 음, 같은 개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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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것들의 과거 이름은 홈 네트워크였었죠. 근데 홈 네트워크의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컴퓨팅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유비쿼터스 컴퓨팅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네, 뭐가 나왔냐면 IoT가 나왔어요. 사무인터넷.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같은 거를 가지고 계속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는 기술이 없어서 이름을 못 썼는데 AI 기술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또는 상황 인지 또는 이제 이 커뮤니티 컴퓨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커뮤니티 컴퓨팅이 대표적인 사례를 많이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간단한 사례 보면 엘리베이터에 꼬마가 탔어요. 근데 거기에 이상한 한상구는 또 남자 옷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도중에 남자 어른이 이상한 행동을 해. 그러니까 아이를 유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가까이 있는 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얘가 얘는 유기범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얘가 이 근처에 있는 이 경찰서 또는 119 또는 112 이런 데다가 자동으로 메시지를 알려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범죄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커뮤니티 컴퓨팅의 기술이 근데 지금 이 내용도 보면은 주변 사물,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센싱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센싱한다. 어, 그래서 이 센싱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처럼 이 데이터를 거의 뭐 하려고 하는 거네 다 있어야 되죠. 근데 뭐 하려고 하는지를 예측하는 것보다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또 학습을 해야 돼요. 맞죠? 네. 그리고 학습을 시킨 AI가 그래서 존재를 해요. 근데 이 AI는 모형이 진짜 크면은 그러면 이거를 온디바이스 AI처럼 전차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어디랑 연결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엣지 컴퓨팅, 또는 커브 컴퓨팅,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인프라가 백그라운드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정보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왜냐면 즉각 반응을 잘 요구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 무선 인터넷이. 그러면 그 기술은 어떤 기술일까요? 자, 인터넷으로 현장에서의 무선 와이파이 기술은 와이파이 7 이런 게 나와 있겠죠. 그다음에 무선에서 무선으로 이제 이동하는 쪽은 엣지 노드부터 홈 노드든 클라우드 노드까지는 다 무선으로 상관없어요. 이건 무선 이시죠. 광대의 네트워크니까. 그러면 거기는 뭐가 있어야 돼? 뭐 6G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합된 형태로 초고속, 울트라 초고속, 초가 울트라죠. 그래서 지금 통신 속도에 대해서 특이한 관심이 많은 게 전부 다 이렇게 상황을 인지하고 즉각 반응하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즉각 반응을 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시간에 거대한 AI가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근데 거대한 AI까지 갔다 오려고 하니까 시간 제한이 나서 즉각이 안 되네. 그래서 이걸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AI에 기반이 되는 인프라는 클라우드 인프라예요.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AI가 올라가 있죠. 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마존도 지금 AI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어요. MS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다 클라우드 기반이에요. 다만 오픈 AI는 MS하고 대작을 계획하면서 그냥 그 AI 전용 센터를 그냥 집도 대비 서버 2,000대를 갖다가 그냥 한 층의 데이터 센터를 전부 깔아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클라우드 업체들은 AI에서 그렇게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필요한데 이거를 어, 어디에다 쓸 거냐 이렇게 우리 주변에. 근데 주변에다가 썼는데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사용자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고집을 간에 나와 상황을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바로 이 부분을 표현하는 단어가 MD.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런 서비스들은 아마도 네, 국가 주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관심이 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주도해서 하는 되는 그런 서비스들. 대부분은 아마도 초기에는 주로 안전 관련된 것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요. 안전이라든지 또는 환경에 관련된 그런 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그 IoT,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합창판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수령이 잘 안 된다. 왜냐면 기술의 완성도가 낮은데 기술의 완성도가 낮은 이유는 이건 AI가 완벽하지 않아. 두 번째, 통신 속도가 너무나 느려 그거를 생각.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 지속적으로 통신은 어떻게 된다? 지속적으로 넥스트 쇄도 끝없이 속도를 올리고 발전. 그 다음에 AI가 너무 무겁잖아요. 근데 줄이 경량화시켜서 이거를 짧게 경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기술적인 한계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용량을 키우는 수밖에 없죠. 용량을 키우는 지금 1차 단계는 기존의 HBM으로 극복을 했어요. 네. 왜냐면 이 세상의 모든 코드를 실행할 때 어디로 올라온다? 메모리로. 메모리로 올라가기도 있고, 세상에 메모리 없는 게 실행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장기 저장기한 통은 그냥 디스크이지만, 실행될 때는 디스크에서 실행되는 건 없고, 전부 다 메모리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 메모리가 결국에는 이 성능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서는 일반 연산에 쓰는 메모리하고, 인공지능용 스토리지 메모리를 분리시킨 거예요. 그리고 실제 멀티모달 형태로 인지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GPU, 그래픽 요소를 처리하는 GPU에다가 이를 같이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HBM이 여전히 엄청, 많은 걸 해결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프랑스 해결을 띄워놓으면 실제 거기에 그 예, 파라메타가 기본적으로 1점 몇 기가?
이게 메모리성에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두 개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메모리 사이즈 도대체 얼마나 돼요? 그래서 64기가대가 되는 메모리를 다, 그 이게 이제 HBM인데, 이거를 한 CPU가 수천 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64기가짜리 수천 장을 모아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커져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느리다는 거예요. 얘가 느리기 때문에 수천 배를 갖다 경력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계속 경력을 붙이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열도 많이 나지 전기도 많이 있어. 그런데다가 이거를 데이터 센터에 성능을 입히는 못하는 필요도 너무 커. 근데 데이터 센터가 그것도 전력을 끌어오려고 하면 전력을 끌어올 데가 없어. 이 많은 전력을 끌어올 데가 없어.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전기가 문제된 거 아시죠?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AA 데이터 센터를 지어라. 전력에 관련된 모든 규제를 철저히 전력에 관련된 규제를 철저히 보죠. 데이터 센터는 그래서 그, 그 화석연료를 쓴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들였으면 그는 CO2 규제에 걸려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들은 전력을 어디서 끌어오려고 하냐. 이게 그래서 이제 재사용 에너지를 여기는 태양광 발전소. 그러면 옛날에는 좀 효율이 떨어져서 선배받았다. 수력 발전소가 발전 효율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수력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면 엄청난 댐을 지어야 돼. 댐은 근데 사실 발전소 때문에 짓는 건 아니에요. 댐을 짓는 거는 강수량을 조절하고, 이제 하부의 이 하천 경로를 따라서 홍수 나는 거 방지하고, 이거 지금 같은 때 가루잖아요. 그 다음에 천천히 뛴다. 그 다음에 또 하부의 농지 같은 데 물을 먹는 안전적으로 수속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비가 올 때 한꺼번에 다 바다로 흘러가 버리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가적으로, 예, 이 물의 이 흐름, 유속 차이를 이용해서 이 터널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깨끗한 자원인 거야. 그래서 해외 데이터 센터들은 수업 발전 대표가 일부러 씁니다. 왜냐면 CO2 규제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 중에서 강력한 게 이런 파이프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국계의 AWS 아마존만 해도 그래요. 자기네 데이터 센터를 국내에다가 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다는 그 데이터 사건 때문에 데이터가 해외로 못 빠져나가서 자기네가 장사를 하려니까 데이터 센터 현지에 대셔야 돼요. 그래서 현지에다가 지을 때 걔들이 가장 좋은 게 있냐면 청정 에너지원을 갖고 있는 국가가 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데이터 센터 임대를 할 때 계획이 보통 까다로워요. 걔들은 그것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는 게 서버 자원이 전기를 많이 쓰기 같지만 이거를 식히기 위한 냉동기. 이게 전 정책적이거든요. 근데 냉동기가 적게 들어야 되니까 데이터 센터의 파워 PUE라고 하나요? 그래서 전력 사용에 대한 효율 지수, 데이터 센터 효율 지수가 PUE거든요. 파워 유지시 이피션시. 이렇게 가지고 PUE 지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전산실에서 쓰는 전기 대비 전산실이 아닌 쪽에서 쓰는 전기. 대표적인 게 바로 공조선비. 이런 공조선비 자체를,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이 집안에 지금 그 에어컨 틀어놨죠. 에어컨 사이즈가 얼마큼이에요? 직경 2m 정도밖에 안 되죠. 데이터 센터에 쓰는 공조설비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내연공기가 어느 정도냐면 한 대당 이 방의 절반은. 근데 한 층에 이러한 내연공기 설비를 많게 5대, 7대 이렇게 한 층에서 따로 전산실에 써있어요. 얘가 하루 종일 도는 전기 값이 얼마나 쓸까요? 우리 저거 뭐라도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난리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도시에서 생각할 때 첫 번째 조건이 그 주변에 변전소가 있는 게.
그래서 발전소에서 최종 전기를 쓰는 그 시설 앞단까지 다 변전소거든요. 이 변전소가 없으면 전기를 못 끌어. 그래서 주변에 인접한 변전소가 어디 있는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변전소에서 이 데이터 센터에 추가적으로 전기를 이따만큼 크게 줄 수 있느냐를 판단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한 자리 노하면은 데이터 센터에 줄 수가 없어요. 전기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네, 네. 네. 자, 앰비언트 AI로 가면 그 뒷단에 엄청난 인프라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전히 하고 싶지만 계속 이렇게 선언적으로 외치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쪽으로 계속 끌어가려고 이제 같이 나갔던 데서 이제 지금 빼고 있는 그런 쪽으로 기술을 위한 서비스를 계속 고도화시키고 끌어가요. 그래서 이제 앰비언트 AI를 대신 뭐구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 다 들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참고자료에 구성요소에 보면 것보다 센서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죠. 시각, 청각, 촉각, 통기 등 다양한 센서 통과의 데이터를 쓰죠. 네. 그게 우리가 센싱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쓰는 모든 것을 전부 쓰시하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IoT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촉각 인터넷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해서 뭐하게? 뭐하게 앰비언트 AI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AI를 이제 분석하고, 그다음에 사용자 맞춤형으로 그래서 그런 정보를 분석을 해서 이 정보 기반으로 무언가 행위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행위를 해. 라고 명령하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AI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들이 실시간성과 즉각성이 없으면은 모험일이기 때문에 통신 인프라가 되게 중요해진다. AI는 현장 사물에 꽂혀 있을 수가 없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센서나 디바이스 AI 플랫폼 간의 원활한 데이터 송수를 위한 초고속 인터넷이 무선 구간과 유선 구간에 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클라우드는 늘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센서가 데이터를 취합해서 가장 가까운 노드를 전송한대. 그 노드를 우리가 엣지 노드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엣지 노드에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하는 엣지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엣지 데이터 센터에서 엣지 컴퓨팅이 바로 일어나게 된다. 음, 굉장히 지금 큰 그림이죠, 애기한테. 그 이야기는 구현하기 쉽지 않다는 아주 기다려야 되는 시간.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가치를 쓰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해서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실제로 사물이 마치 나를 보조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나를 이해하고 뭔가 조치를 취해주는데 내가 그 집단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없고 인지할 필요가 없고 인지할 수도 없고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갑니다. 이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표준 및 비밀정수 관련된 것들이 되게 이제 엄격해져야 되고 지금 모든 것을 그동안은 영상만 CCTV로 촬영해서 그걸 활용하는데도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데 굉장히 많은 그런 정보통신망법 이런 데 제한성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청각, 촉각, 생리적 신호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수집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나의 증거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야. 온 우주가 나를 알아. 맞죠? 네. 그렇게 했을 때 그 개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개인을 보호하는 방법은 그 개인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파악하는 거죠. 근데 가장 뛰어난 보호 방법은 뭐예요? 내가 해를 입는다는 건 내가 타겟이 있다. 내가 타겟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은 나를 없애는 거.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시켜서 내정도를 주지 않으면 타겟이 될 수가 없어. 맞죠? 고립이 가장 안전한 거다. 그렇지만 고립하면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은 맞는데 인간이 아니야. 그리고 애로워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는 가장 안전하지만 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많이 모집이 되면 될수록 사실 나는 더 위험해지고 있지만 악용하려고 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더 위험해진 거야. 그렇지만 보호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더 안전할 거야. 그래서 이제 양날의 검이다. 한쪽을 쏘려고 했는데 반대편도 쏘았다. 그래서 양날의 검 같은 거지만 가이드를 말해야 돼요, 이번에. 앰비언트 AI가 앞으로 가야 된다. 저걸 하면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자, 가야 된다. 인류가 멸망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고. 네.